오늘은 유성환 선생님께서 고대 근동의 서기관 문화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실 건데, 유성환 선생님께서는 이집트학 그중에서도 이제 문헌, 또 그 문헌 중에서도 뭐 종교와 신화 관련된 문헌들을 이제 주로 전공을 하셨고, 그 문헌들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어 예. 아마 오늘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은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방 안에 이제 고대 문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유수환 선생님의 강연 내용이 물론 이제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어떤 비교 문화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하게 시간 제한은 없으니까 선생님 교주선 선생님께서는 뭐 이제 충분히 강의를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뭐 토론하고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예, 발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고대 문명 연구소 두 번째 이 세미나를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요. 현재 지금 제가 학교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 학부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서아시아 언어의 세계라는 수업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고대 서아시아 언어를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 문화를 같이 또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제안이 채택돼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2시간인 줄 알고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발표하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시간 제약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슬라이드를 좀 더 많이 넣어 가지고 좀 더 할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나머지 그 내용들은 뭐 이제 토론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가 보이시죠? 예, 슬라이드 이제 다 보이시는 걸로 알고 제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쭉 발표를 하고요. 예, 이제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토론해 보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되시는 게 있으시면은 나중에 공동 토론 시간 때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기관 문화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할 텐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프랑스와 에드와르 피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집트를 그리스에 드러내는 예술의 정령들이라고 돼 있는데, 뭐 예술이라기보다는 뭐 기회의 정령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이제 그리스를 대표하는 여신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이집트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여신이 누워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푸토들이 장막을 걷어내고요. 여기에 이제 이 두 문명의 이제 여신들이 서로 조우하는 장면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일단 이집트 쪽을 보면 뭐 재미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피라미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일강, 옛날에 네일로스라 강이라고 불렀던 이 나일강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 로마 시대 때 이제 속주였던 이집트를 상징하는 악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집트의 각종 뭐 시스트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또 이집트 관련 물품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집트의 여신이 이 파피루스하고 수련을 손에 쥐고 있는데, 이 파피루스하고 수련은 남북 이집트, 그러니까 상 이집트하고 하 이집트라고 우리가 되게 통상 지칭을 하는데, 이제 그걸 상징하는 식물들이고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독수리 모양의 이제 왕관을 쓴 이집트 여신의 이제 모습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의 지성을 대표하는 아마 아테나 여신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여신이 이제 서 있는데, 예, 보시면은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서양 입장에서 본, 서양의 관점에서 본 좀 제국주의적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서서 밑에 있는 자기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을 내려다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당시에 이게 이제 1827년 작품이니까 19세기 한창 유럽이 전 세계에 새로운 문명들을 이제 발견하고 연구하던 그런 시기에 당시 어떤 그런 정신을 나타내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쪽 그리스를 상징하는 여신은 뭐 아테네 여신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 이집트를 상징하는 여신은 누가 될 것인가? 뭐 이집트에 워낙 유명한 여신들이 많아서 여러 여신들을 이제 꼽아볼 수 있겠지만, 문자와 관련해서 본다면 아마 이 여신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표범 가죽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자수죠. 야자수 위에다가 홈을 내고 있는, 이게 이제 1년에 하나씩 이제 홈을 내고 있어서 시간의 경과를 기록하는 여신인데요. 예. 세샤트라고 하는 이집트 문자의 여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머리 위에,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자신의 상징을 머리에 이고 나온 세샤트 여신인데, 이집트에는 이제 문자의 신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트라는 아주 널리 알려진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와 관련해서 이제 세샤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문자와 여성이 이제 이렇게 관련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이제 서아시아와 관련해서 제가 서기관 문화를 이제 제의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초로 문자를 발명했던 문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발명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자 문화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문자 문화를 주도한 계층, 그래서 서기관 계층이라는 이제 계층이 또 새롭게 형성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세계 최초의 문자 문명을 주도했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문자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발명되었나, 이걸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집트가 문자가 최초로 발명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보다 먼저 발명된 지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고요. 그다음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일부 아이디어를 이제 받아들여서 또 나름 독창적으로 문자를 발명한 곳이 이제 이집트인데, 문자와 발명에서 고대인들도 뭐가 있었냐면은 나름 기원 신화가 있었습니다. 문자란 게 어떻게 발명되었나, 그 다음에 이제 발명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메소포타미아부터 이제 살펴보면요, 엔메르카와 아라타의 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메르카와 아라타의 주라는 작품을 보시면 문자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메르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크라는 도시국가의 왕이 나오는데요. 엔메르카가 이 아라타라는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왕한테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내요.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는데 전령이 엔메르카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전령들은 뭐 지금으로 치면 리피터들이죠. 왕이나 아니면 이제
자신의 그 주인의 말을 그대로 이제 듣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자가 없는 시대니까 이제 왕이 한 말을 다 외워서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전령이 이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엠메르카가 그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엠메르카의 언사는 장대하였으며 그 의미는 심오했다. 근데 이제 전령의 입이 너무 무거웠다. 전령이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죠. 예, 그는 그 전언을 반복할 수 없었다. 전령의 입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반복할 수 없었으므로 쿨라베 주, 쿨라베 주가 이제 엠메르카의 호칭 중에 하나인데요. 우르크의 그 신성한 곳을 쿨라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쿨라베 주는 점토를 두드려서 그 위에 점토판 위에 말들을 적었다. 그러니까 자식이의 전령이 이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엠메르카가 점토판이라는 그런 그 필기 매체에다가 말을 이제 눌러서 적은 겁니다. 그 전까지 말들이 언어죠. 점토판 위에 적힌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태양이 떠오른 그날 글이 되었다. 쿨라베주가 점토판 위에 말들을 적었다. 글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메소포타미아인이 파악했던 그 문자가 그 창조된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문자가 사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현대 문자는 뭐 어느 정도 음성 문자를 완전하게 재현하고 표현을 하는데 고대 문자가 이제 나중에 그런 역할을 하게는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역할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문자 창제와 관련된 신화를 보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당시 한 기원전 3000년경에 이제 우르크의 왕의 조각상이고요. 여기가 우르크에 있는 그 주신 아누신전인데 이 주위를 이제 쿨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문자가 발명된 것이 한 기원전 뭐 3000년 이전으로 보는데 그 문자 이전에 사용됐던 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물표가 있고요. 예, 물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특정한 물품, 뭐 그게 교환이 되든 아니면 뭐 대여가 되든 그런 물품들을 이제 그 이렇게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래의 그 기준이나 아니면 이제 거래의 증거로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메소포타미아의 그 원통형 인장, 그리고 이제 거기 인장에 이렇게 찍힌 그 인장 소유자들이 이제 각각의 서로 다른 그런 음영들 아니면 양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도장과 거의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물표에 사용된 기호라든가 아니면 인장의 디자인들, 간략화된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 발명에 이그 어떻게 보면 동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원전 한 3100년에서 2900년경 처음으로 그 형상을 본뜬 그러니까 그림 문자 형태의 이제 문자가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하게 되는데 뭐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세계 최초의 문자는 태블릿에 기록된 그 엑셀 파일이다라는 이제 그 농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용했던 점토판이 이제 그 클레이 태블릿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블릿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엑셀처럼 이렇게 이제 구획이 돼 있고 여기에 각종 항목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사용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날의 정말 그런 표와 같은 엑셀 표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구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장 같은 그런 것들이 찍혀서 뭐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초기의 문자들은 뭐 이런 형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 있고요. 그런 품목에 대한 수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거래가 되면 이제 거래의 증거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문자의 기원과는 좀 차이가 있죠. 예, 최초의 문자는 음성 문자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거래의 목적 또는 이제 기록의 목적
또는 재고 파악이나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문자, 이런 문자들이 나중에 그 서령 문자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 확실히 그 볼이나 밀을 그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성을 이제 그린 건데, 여성 노예를 아마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성의 성기 모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부 이렇게 그림 문자들, 그다음에 그림 문자에서 음만 차용한 그런 음성 문자들이 이제 혼용돼서 사용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쐐기 문자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쐐기 문자 혹은 이제 서령 문자로 흔히들 이야기가 되는데요. 물표가 이제 최초로 발견된 건 한 기원전 8,500년경이고요. 그리고 좀 복잡한 형태의 물표가 이제 발견되는 게 한 기원전 3,500년경.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봉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봉투라기보다는 이제 이 그 물표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표를 진흙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용기를 만들어서 이 안이 이제 비어 있는데, 여기에 물표를 넣고 봉인을 한 다음에 막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고 안에 물표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표면에 새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안에 물표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하고 물표의 기호를 이제 밖에다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점토판과 관련된 이런 그림 문자 회계 점토판이 이제 등장한 것으로 대개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기원전 3000년경, 어떻게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당시로서는 이제 거대 규모의 도시들, 뭐 최대 한 인구가 2, 3만쯤 되는 최대 규모의 도시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인간의 기억력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데이터를 위탁하기 위해서 이런 그 필기 매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생긴 게 문자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200년경에 이제 인장이 찍힌 진흙봉투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 토판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자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기록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기억력을 보충하는 그런 매체로 사용되었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음성 문자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재현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문자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메르 시대를 보면 한 기원전 3000년에서 한 2300년경,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기원전 2000년경까지, 그래서 이제 이 한 1000년 정도의 시기 동안 이제 발전한 세계 최초의 문자인 그 쐐기 문자, 수메르 문자를 보면 이게 이제 그주 예 중에 하나인데요. 우르남무라는 왕이 이 그 신전을 이제 개축하고 또는 뭐 보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하고 자신의 행적이 새겨진 그 텍스트를 각각의 벽돌에 이제 새겨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그 벽돌이 마르기 전에 도장을 찍어서 이런 것들을 그 보여지게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고요. 김아래 선생님 같으면 굉장히 정겨우실 텐데, 그리고 이제 각 행마다 이렇게 이제 음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전사라고 불리는 과정 또는 이제 보정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쐐기 문자가 나름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난나 같은 이 문자가 이제 이난나를 나타내는 그 수메르 쐐기 문자인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문자 하나가 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표의 문자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닌이라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라는 뜻인데 여기선 여주로 사용이 됐고요. 이것도 이제 표의 문자, 뜻글자고, 근데 여기 뒤에 아니, 이거는 이제 표음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만 차용해서 사용되는 문자고요. 그렇게 해서 쭉 문자들이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보시면 이난나를 위하여 그의 여주, 그러니까 그의 여주인 이난나를 위하여 우르남무 강한 자 우르의 왕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 그녀의 신전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왕이 무언가를
중요한 것은 이제 신에게 봉헌할 때 사용되는 이런 그 특별한 장르의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봉헌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자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행위, 그래서 이제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원은 엔메르카와 아라타의 주에 나오는 그게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문자가 뭐 전 세계 모든 문자가 다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그 음성 문자가를 이제 대부분 재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체계가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음 문자도 들어가 있고요. 표의 문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미 한정사라는 영어로 determinative라고 하는데, 의미 한정사라고 하는 또 이 범주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 신에 속하는, 그러니까 신의 범주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아니면 이 단어는 뭐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런 범주를 표시해주는 의미 한정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문자가 표음 문자로도 사용됐다가 표의 문자로도 사용됐다가 의미 한정사로도 사용됐다가 이렇게 다양한 그 기능으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쐐기 문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악명이 높죠. 예, 한 문자가 발음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문자가 하나의 발음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뭐 그 맨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쐐기 문자 배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개 정도, 최소 200개 정도 외웠는데, 대개 한 600개 정도 외워야지 이제 좀 이렇게 사전이나 이런 걸 찾지 않고도 좀 읽을 수준이 되는데, 그래서 문자를 배우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건 뭐 쐐기 문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실 이집트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한 10년은 공부했었어야지 이제 이 서기관들이 제대로 그 서기관 업무를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문자가 발명되긴 했지만, 이 문자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적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건 제가 이집트 문자의 발명을 좀 이제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도 문자의 발명과 관련해서 나름의 이제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제 저작 중에 하나인 파이드로스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나오고요.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드로스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하고 파이드로스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파이드로스라는 문헌이.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소크라테스가 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냐면 이집트에서 문자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자기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 이집트의 나우크라티스 지방에는 옛 토착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사람들이 이비스라고 부르는 성스러운 새의 주인이었다네. 그 신의 이름은 테우트였지. 이 신이 맨 처음 수와 계산법과 기하학과 천문학은 물론 장기놀이와 주사위 놀이를 발명했고, 그 외에 문자까지 발명했다고 하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크라티스라는 곳이 나오는데, 나우크라티스는 이제 그 이집트가 후기 왕조 시대라는 이제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쯤에 그 이집트 북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용어로 하자면, 이집트 용어로 하자면 하이집트라는 곳인데요. 이집트 북부 그 나일 삼각주지대에 그리스인들이 대거 정착해서 살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모여 사는 그리스인들의 도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나우크라티스였어요. 거기 이제 그리스인들의 이제 신전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거의 뭐 그리스인들의 도시였어요. 우리나라가 현대 무슨 차이나타운이나 아니면 뭐 코리아타운처럼 그런 곳이 이제 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옛 토착신이니까 이집트 신이죠. 이집트 신 중에 이제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비스라고 불렀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비스는 영어의 그 아이비스거든요. 예, 아이비스가 이제 따오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이 따오기 신인데 여기 보시면 옆에 있는 요 신입니다. 따오기 머리를 한 예, 이집트의 신이고요. 이름이 이제 테우트였다고 나오는데 이건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예. 이집트식 이름은 토트입니다. 예. 원래 그 정말 이제 이집트 원본을 읽으면 이제 제우티라고 나오는데 예, 그 대개는 이제 토트로 알려진 신입니다. 근데 원래 이 토트 신이 달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달과 관련된 신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최초로 이제 그 하루 이상의 좀 긴 시간 이런 걸 측정하는데 달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 달신이 수, 계산법,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 이런 것에 이제 신이 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혜의 신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제 문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혜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의 신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인간 문명과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트 신이 문자의 신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서기관에서 보시겠지만 이 토트 신이 이제 이집트에서는 서기관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직업마다 또 그 자신들의 수호신이 있는데 토트 신은 이집트 서기관들의 이제 수호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까지 발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그 가장 높은 신, 가장 높은 신, 두 신이 나옵니다. 가장 높은 신이 나와요. 이제 타무트가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그 이렇게 높은 신의 반열에 오른 신이 이제 아문 신이 있는데요. 그 아문 신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무트라는 그 신중의 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신중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신이 토트한테 물어봅니다. 타우트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문자를 왜 발명했냐? 문자, 그러니까 당신이 문자를 발명한 취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왕이요. 이때 왕은 이제 신들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움은 이때 이제 이런 배움은 문자죠. 문자 체계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으로 발명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적어도 이제 이 플라톤이 이제 그 파이드로스를 기록할 때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문자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기억의 보조 장치로서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혜의 묘약이라고 나오는데 문자가 일단 한번 기록되면 계속 전승되니까 그 과거의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거기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해서 이제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 토트란 신, 테우트라는 신이 문자를 발명한 이유는 굉장히 호의적이죠. 예, 인간을 위해서 이제 발명했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인들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기억력을 보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취지에서 제가 문자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신들의 왕인 타무트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술이 뛰어난 테우트요.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대는 문자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한테는 이게 그냥 소크라테스가 아니면 플라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마 뭐 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이 이집트 신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집트인들도 이제 이집트 문자가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자의 아버지, 문자의 발명자가 이집트에서 누가 되냐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문자 체계를 신으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쓰는 문자는 신성한 문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은 여러 문명권에서 또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 선의를 품고 있기에 그것을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무관심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망각을 낳을 것이니 그들은 글쓰기에 대한 믿음 탓에 바깥에서 오는 모든 낯선 흔적들에 의존할 뿐 안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힘을 빌려 상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문자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죠. 뭐 플라톤이 철학자니까
또 문자에 대해서 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의 위탁이라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한편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요. 저는 이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한번 요건 여담입니다만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해요. 전자매체의 모든 기억을 다 위탁한다는 것이 인류 문명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문자를 이집 그 신이 이제 호의를 가지고 발명을 해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근데 이것도 뭐 기원 신화고요.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이집트가 통일되기 전에 이집트가 통일되면서 이제 왕조가 생기는데요. 이집트가 통일돼서 왕조가 생기는 시기가 한 기원전 왕조가 수립되는 시기가 한 3200년경인데 그 전 시대를 이제 이집트 학계에서는 나카다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이제 무문자 시기고요. 대개는 유물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유물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생활상을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낙하다 시기를 보시면 문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데가 뭐 요때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요때쯤인데, 보시면은 이제 그 이전의 증거, 문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의 증거를 보면, 암각화, 그러니까 그 사막 주변의 바위에 이제 새겨놓은 기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기에 이 새겨놓은 표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에 이제 장식, 이제 그림을 그린 장식들이 있고요. 이런 그림들이 그 대개는 이제 선으로 아주 간단하게 묘사된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를 고안하는데 아이디어를 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인장이 있습니다. 원통형 인장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된 그 문명이에요. 이제 이집트가 문명 초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통형 인장이었습니다. 물론 새겨지는 거는 다르고요. 안에 새겨진 내용은 다르고 이제 원통형 인장이라는 그 아이디어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표 또는 인식표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 제가 그 메소포타미아의 물표 토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인식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영어로 하면 라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토기 같은 것에다가 뭐 액체나 이런 것들을 담고 그다음 위에 이제 뚜껑을 씌우고 밀봉을 했을 경우에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의 라벨하고 똑같이 이 구멍을 통해서 끈으로 이제 이걸 토기하고 연결해서 여기 이제 뭐가 있는지 이제 써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비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어떤 문자들이 새겨지는 이제 석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과카 중에서 이게 그 세레크라는 그 문자예요. 여기 이제 이 왕의 이름을 새겨 넣는 그 뭐죠? 기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공간에 요 네모난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리는 요 네모난 공간에 왕의 이름이 이제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세레크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보시면 인장에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새가 이제 그 보이실 텐데 요 새가 이제 호루스라는 이집트 왕가의 수호 신이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궁전 벽면에 이제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왕의 이름을 새기는데 인장에도 똑같은 기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영왕조라는 왕조, 그러니까 이집트 초기 나르메르라는 신이 왕이 사용한 인장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르라는 이게 메기거든요. 그 나일강에 사는 메기인데 이 메기하고 곰봉 이 두 개가 왕의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속무늬로 새겨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제 이게 그 토기 파편이에요. 토기 파편에도 그 문자 초기 원형,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자들이 이제 일부 새겨집니다. 기호처럼 새겨지는데 그 카라는 왕의 그 무덤에서 발견된 토기 파편인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둥글게 이제 계란형, 난형의 이제 모양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한 표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벽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성벽과 부벽들을 상징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아까 보셨던 왕의 이름이 새겨진 모습. 그래서 이게 그 새를 거칠게 그린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왕의 이름이 새겨졌을 텐데 이만큼 깨져가지고 소실된 부분.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문자의 형태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왕의 직할 영지, 그러니까 왕이 소유하고 있었던 영지에서 생산된 산물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죠, 우리를 치면은. 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들이 좀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 그 왕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웹 엠 네페르트. 그래서 웹 엠 네페르트 이렇게 이제 왕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예. 보시면 이제 왕자라는 것도 있고 서기관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왕의 서기관이라는 것들이 이제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이집트인들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제 문자를 처음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할 때부터 점토판을 사용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점토판이란 것이 곡선을 찍어서 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자가 빠르게 선형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쐐기 모양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집트는 이제 문자 생활을 할 때부터 그 파피루스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파피루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의 형태나 재질은 좀 거친 종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지와 같이 좀 그렇게 표면이 약간 거친 종이하고 똑같은데 종이에 글을 쓸 때는 종이 같은 표면에 글을 쓸 때는 뭐 곡선을 그리는 게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상형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상형성이 그래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문자로서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돌판에도 새길 때도 이제 이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거나 추상화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는 그 한자의 이제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각골문 뭐 이런 것의 변화 양상과도 이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그림 문자들이 사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쐐기 문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림 문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표의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표음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인데 거기서 음만 따온 문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 한정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의미 한정사는 이집트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의미 한정사가 그 범주 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단어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뭐 그런 건데 오히려 이제 의미 한정사의 그 사용은 이집트가 훨씬 광범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문자들의 수가 한 6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발음이 또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느냐도 이제 대강 또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해서, 쐐기 문자하고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도, 학습을 해서 완벽하게 이제 소화를 해서 사용하는데 적어도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서기관 양성소 이런 데를 볼 텐데, 최소 10년이 걸렸고요. 그래서도 이제 이집트에서도 고대 이집트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0년경에서 기원전 한 30년까지가 이제 대개는 고대 이집트 역사로 보는데 이 3000년 동안 서기관 전체 인구에서 이제 서기관의 비중이 언제든 10%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90%는 문맹이었고 그 10%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비율의 사람만이 문자를 이제 읽고 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자를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한 사회적 특혜하고 이제 지위를 누렸던 그런 계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이유는 문자라는 것이 이제 뭐 나름 신성했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집트인들이 외국에 나가서는 상형 문자를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문자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신성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의 어떤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 발상이라든가 체계 같은 것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복잡한 문자 체계였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이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기득권을 이제 공고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죠. 요거는 또 다른 장르의 섭비인데 앞에 하고 좀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훨씬 정리된 모습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각종 항목이 있고 그런 항목이 이제 숫자별로 이렇게 기입돼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던 그 초기에 그 쐐기 문자 태블릿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자가 처음 발명되고 이렇게 그 물표 같은 것, 그 인식표가 사용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물표 구멍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왕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댄이라는 왕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세켐티비티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왕의 인장을 관리하는, 우리로 치면 뭐 국세를 관리하는 뭐 국세 상서 정도 되겠죠. 예. 그리고 그 관리의 이름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해마카라고 관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연도가 쓰여져 있는데 이 왕이 보시면 달리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왕이 뜀박질을 하고 있는 해. 이거 이제 신현제라고 부르는 축제인데요. 이런 거를 했던 해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기름이고요. 나무 기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문자라는 것이 뭔가 거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품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여기 이제 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기록돼 있고 관리자가 누구인지 뭐 이 정도가 기록되는데 이게 나중에 거의 한 500년 이후에 이렇게 완벽한 문자 체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피라미드 내부에 이제 왕의 무덤이 있거든요. 왕의 이제 그 석관이 안치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곳을 되게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제 대개는 현실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베리얼 체인버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현실 앞에 뭐가 있냐면 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방이죠. 엔티 체인버라고 부르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를 빼곡히 새겨놨어요. 이건 이제 주문이에요. 이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주문을 새겨놨는데 이런 식입니다. 마치 이제 지금 보시면 인쇄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문자들이 규격화돼서 새겨져 있는데 저건 사람이 일일이 다 새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 주문들이 쓰여져 있어요. 왕이시여 여기 보시면 왕대 이름도 있고요. 페피라는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근데 뭐 왕이시여 당신은 죽어서 그곳에 가신 게 아닙니다. 살아서 가셨습니다. 뭐 부활하십시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오늘날의 문자처럼 나중에는 이것이 음성 문자를 상당히 정확하게 재현하는 그런 문자의 형태로 이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중에는 뭐 주문, 찬가, 서사시, 자전적 기록,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학 작품 이런 곳에 이제 창작에도 적극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이제 문자 체계를 좀 보실 텐데요. 쐐기 문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간략하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에 새기는 쐐기 문자하고 또 점토판에 새겨지는 쐐기 문자하고 또 이제 형태의 차이도 나는데 그런 차이를 이집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돌에 새길 때는 이렇게 정서체로 반듯하게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성강 문자라고 부릅니다. 되게 이집트 상형 문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성강 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히에로스 신성하다라는 거 하고 글리페인 색이다라는 단어 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한자로 성각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이걸 파피루스에 쓸 때는 이렇게 이제 흘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피루스의 그 상형성, 성각 문자의 상형성이 굉장히 좀 많이 보존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민달팽이처럼 보일 거예요. 여기 이제 뿔 달린 살무사인데 살무사, 코브라, 고추성 코브라, 그다음에 올빼미, 그다음 메추리 이런 새들도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간략화되긴 했지만 원래 그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새겨지고요. 근데 되게 서기관들이 이제 공문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서
문자를 좀 자유롭게 다룬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흘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올빼미인데 얘인데 굉장히 많이 흘렸었죠. 이것도 올빼미고요. 아, 여기 올빼미가 아니라 그 알레프구나. 독수리입니다. 여기 올빼미. 근데 굉장히 많이 흘렸었고 얘도 올빼미예요. 예. 근데 올빼미가 다르죠. 예. 요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쓰고 하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들을 한자 한자 따로 쓰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단어 단위로 씁니다. 흘렸을 때. 그래서 그 단어 안에서 어떻게 이제 다른 단어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자라도 이렇게 이제 그 핸드라이팅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신관 문자라고 부릅니다. 예. 영어로 이걸 이제 하이레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신관들이 쓴 문자라고 해서 신관 문자라고 부르는데 이제 신관들 그 신전에서 근무하던 성직자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그냥 세속적인 서기관들도 다 이 문자를 일상생활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이름은 신관 문자인데 그냥 이집트 서기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문자 체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그 학자들, 이집트 학자들이 이 신관 문자로 된 문서를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정서체로 옮겼어요. 예, 옮겨서 하나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아까 그 우리가 맨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음역을 하고 그다음 번역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올빼미 기호인데 올빼미 기호가 각각의 이게 이제 네젬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케네메네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M이 이런 주변의 문자들하고 함께 쓰면 이렇게 약자로 쓰이고 요거는 이제 M인데 전치사로 그냥 따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쓰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문자라도 이렇게 이제 다르게 쓰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서기관들이 어떻게 공부했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맨 처음에 글을 배울 때 고대 이집트에서 이제 뭐 시차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지역차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7살 때부터 이제 서기관이 될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우리처럼 한자 한자 다 이렇게 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외워요. 단어 단위로 통째로 외웁니다. 텍스트도 통째로 외우고요. 우리가 이걸 그 전일체적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외워서 이제 그 쓰는 거죠. 대부분 외워서. 그러니까 이 모듈 형태로 외우고요. 그걸 마치 레고 블록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듯이 얘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조합을 해서 문자 텍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신관 문자가 이제 그 이집트 역사 초반부, 초중반부에 쓰였고요. 나중에 이집트가 이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을 정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이후가 되면 테베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문자 체계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한 이런 문자 체계가 더 이제 흘려쓰기가 더 강하게 되는 거죠. 마치 한문의 초서체처럼 한문 초서체 보면 대부분 사람들 모르잖아요, 뭘 쓴 건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이제 흘려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갈겨쓰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걸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데모틱 민용 문자라고 합니다. 데모틱이란 말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민용 문자가 되는데, 요 민용 문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기관들이 단어 단위로 문자를 외우니까 간략화도 단어 단위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인하듯이. 그래서 이건 한 단어를 여러 문자가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뭉겨서 써버린 거죠. 그래서 얘들이 다 단어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성강 문자로 다시 복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거의 안 해요. 그냥 요거 그대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다 단어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영 문자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요게 페르시아 지배기 이후에 이제 쭉 사용되었고요. 나중에 이집트가 그리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어가 이제 그 통치를 할 때 있어서 왜냐하면 지배자들이 이제 마케도니아 출신의 그리스인들이니까 그리스어가 이제 들어와서 관리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이집트 현지 관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채용이 돼서 행정 업무를 보면 뭐 각종 공문서나 아니면 뭐 그 지배층에게 올리는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어로 쓰고
그다음에 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서 뭐 저술 작업을 할 때도 그리스어로 쓰고, 근데 집에 와서는 이집트말 쓰거든요. 예, 그 자신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민족 문자를 쓰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문자,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그리스 알파벳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가 어, 기원전 30년 이후에 이제 로마의 직할 속주가 되는데, 예, 로마의 직할 속주가 되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제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뒤에 이집트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로 그 개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독교는 이제 뭐 유일신교 중에 하나고요. 유일신교의 특징이 이제 그 경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성경을 자기네 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자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 문자를 뭐 자기 조상들이긴 하지만 이교도들이 쓰던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지 말고 그 그리스 자모를 우리가 채택을 해서,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인데 이집트어를 쓰기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 자모를 그냥 채택을 합니다. 지금의 베트남이 이제 그 알파벳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을 이제 쓰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 그리스어가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때 이제 교회가 동방 쪽 교회였거든요. 이제 동방교회 쪽이니까 그 그리스 정교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비슷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식 기독교를 우리가 콥트교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콥트교라고 부르는데 그 콥트교에서 썼던 언어를 이제 콥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집트인들이 이제 그리스 자모를 차용해서 자신들의 이제 그 글을 쓰게 되죠. 이게 보시면 그래서 뭐 파이도 있고 뭐 예, 뉴도 있고 저기 그리스 자모 그대로예요. 그래서 펜 이오트 이렇게 읽습니다. 에트 허넘 퓨에 이렇게 읽어요. 예. 이오트가 아버지거든요. 펜 이오트 하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 에트는 관계 형용사고요. 허넘 퓨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말에 페크란 란이 이름입니다. 그대의 이름이 말에는 뭐뭐 하소서. 오우프하면은 이제 우우프하면은 그 뭐야 신성하다. 저기 막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요게 그 주기도문 첫 번째 그 문장인데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콥트어가 콥트 교회에서 일단 사용이 되고, 요게 퍼져서 대개는 이제 콥트 문학, 대개는 뭐 기독교 관련된 문학들인데 예,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콥트어를 쭉 추적해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집트어, 고대 이집트어까지 우리가 좀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위험성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현대 한국어를 가지고 중세 한국어를 재현해 하는 시도하고 똑같으니까 좀 어렵긴 위험하긴 한데, 어차피 그 같은 뿌리의 언어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재현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집트 문자를 이제 또 그 해독하는데 이제 또 많은 도움을 줬고요. 어쨌든 문자 체계가 이렇게 변해갔는데 콥터만 그리스 자모가 사용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알파벳 체계로 쓰여졌고요. 그 이전의 모든 문자는 다 이집트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표의 문자, 표음 문자, 그리고 이제 의미 한정사가 다 섞인 형태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자 활동의 예를 보시면 요게 그 사자에서라고 이제 알려진 장례 문서입니다. 여기 이제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아니라는 이 서기관의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되게 아니에서라고 불러요. 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챕터별로 쭉 글자들이 쓰여져 있고요. 밑에 이제 사파드가 있는 전형적인 그 신왕국 시대 그 사자에서 모습이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아니 서기관 부부가 앉아 있고 요게 그 서기관 부부의 바입니다. 혼이에요. 혼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가 이 사람들의 이제 뭐 그냥 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들이 써여져 있는 것이죠. 예. 사람이 죽으면 바가 그 새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거든요. 얘를 다시 불러들여야 돼요. 예,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바가 다시 내 몸에 들어오게 하는 주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거하는 이들이여 내 발을 취하지 마소서. 이제 하늘에 있는 신들이 발을 채갈 수 있어요. 마치 이제 그 큰 새가 작은 새를 사냥하듯이 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자기 바가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도 문자로 그대로 기록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 파피루스에 이제 글이 쓰여진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까만색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빨간색은 어떤 우리가 치면 거의 뭐 챕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장 아니면 특정한 문단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될 때 빨간색을 씁니다. 영어로 루브리라고 부르는 그 체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이제 본문을 씁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서기관들은 글을 쓸 때 두 가지 색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과 검은색. 이 두 가지 색을 사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음역을 할 때 빨간색은 이렇게 그 밑에 언더라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까지 쓰는 부분, 그다음 밑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뭐 바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의 이제 1시간이 다 돼가서 여러분들 좀 이제 집중력이 이제 한계를 좀 느끼시고 그래서 제가 괜찮으시면은 한 5분 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3시 57분인데, 제가 그러면은 4시 1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이제 숨 돌리시고요. 그 뒷부분엔 제가 이집트 아니면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인데 문자 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서기관이 어떻게 양성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누렸는지, 거기까지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